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검사는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많이 받을수록 건강을 더 잘 챙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제가 40년 넘게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실제 사례들을 추적하면서 확인한 건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고령기 검사 문제를 연구해온 박성호 박사입니다. 일정 나이를 지나면 오히려 절대 하면 안 되는 검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받다가 필요 없는 시술과 불필요한 고생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멀쩡히 생활하시던 분이 검사 하나 잘못 받아서 인생이 크게 흔들리는 걸 지켜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검사라는 건 원래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때로는 그 검사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단추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몸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검사가 이제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예전처럼 똑같이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검사에서 뭔가 나왔다고 해서 약을 먹기 시작하고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부르고 결국 원래 아무 문제 없던 몸이 점점 약해지는 악순환 말이에요. 이런 일이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게 제 연구의 핵심 결론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불필요한 위험을 스스로 피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기 전에 한 번만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지금 내 몸에 필요한 검사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받는 건 아닌가 하고요. 여러분은 혹시 그 검사들을 받고 계신가요?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당장 어떤 검사는 피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연구실에 상담 오신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큰형님의 친구 되시는 74세 김재수님 이야기예요.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 나가시고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나가시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소변에서 세균이 보인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본인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소변 볼 때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고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고 계셨는데 검사 결과지에 세균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말이죠. 처음엔 일주일 드셨고 한 달 뒤 다시 검사했는데 또 세균이 보인다고 해서 또 약을 드셨어요. 그렇게 몇 달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불편이 왔을 때, 그러니까 정말로 소변 볼 때 불편하고 통증이 있을 때는 그동안 드시던 약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정말 힘들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괜히 건드리면 오히려 약해진다는 걸요. 몸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스스로 균형을 잡는데 자꾸 약으로 개입하면 그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김재수님은 지금도 그때 일을 후회하세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괜히 검사 결과만 보고 걱정했던 게 시작이었다고요. 그 뒤로는 증상이 있을 때만 대응하시기로 마음먹으셨고 지금은 훨씬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 중에도 비슷한 경험하신 분 계실 겁니다. 검사 받았는데 뭔가 나왔다고 해서 증상도 없는데 약 먹기 시작하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경우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검사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생활 관리 방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검사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검사들이 문제인지, 왜 70대 이후에는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소변 세균 검사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 발견되는 세균은 사실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에는 원래 여러 가지 세균이 살고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소변에도 세균이 조금씩 있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진행된 노년층 대상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70대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4명은 소변에 세균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증상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검사를 받고 세균이 있다는 말만 듣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만난 76세 김은주 님이 바로 그런 경우셨어요. 처음 검사에서 세균이 나왔다고 해서 약을 드셨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검사했더니 또 나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또 약을 드셨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3번 약을 드신 뒤에 진짜로 소변 볼 때 불편이 생겼을 때는 이미 약이 잘 듣지 않았습니다.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오래, 더 힘들게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겁니다.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열이 나는 게 아니라면 일단 물을 충분히 마시고 지켜보세요. 세균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약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약을 습관처럼 먹으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내성 때문에 고생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검진 결과만 보고 놀라서 바로 약을 먹기 시작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것도 증상 없을 때 받으면 문제가 많아요. 심전도라는 게 심장의 전기 신호를 보는 건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신호가 좀 불규칙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검사에서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4명 중 1명꼴로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경우는 10명 중 1명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거짓 신호인 거죠. 그런데 이 거짓 신호 때문에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또 그 검사에서 뭔가 또 나오면 시술 권유까지 받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73세 최광수 님이 그런 경우셨어요. 심전도에서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추가로 심장 촬영을 하셨고 거기서도 뭔가 애매한 결과가 나와서 시술까지 권유받으셨어요. 그런데 최광수 님은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으셨어요. 숨도 안 차고 가슴도 안 조이고 계단도 잘 오르시고요. 결국 최광수님은 시술을 안 받기로 결정하셨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제 조언은 이겁니다. 숨이 차거나 가슴이 조이는 등 증상이 있을 때만 심전도 검사를 선택하세요. 증상도 없는데 검사를 시작하면 다음 검사, 또 다음 검사로 계속 이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과 부담만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증상 없는데도 매년 이 검사를 받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허리 MRI입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MRI는 너무 자세히 보여주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노화 흔적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큰 문제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허리 안 아픈 60대 이상 분들 100명을 모아서 MRI를 찍어본 연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70명 이상에서 디스크 돌출이나 협착 같은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다 허리 안 아프신 분들이에요. 아무 증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이분들이 다른 이유로 MRI를 찍었다가 이런 소견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걱정부터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술을 권유받을 수도 있고요. 멀쩡히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환자가 되는 거죠. 78세 박혜수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허리가 좀 뻐근해서 MRI를 찍었는데 디스크 돌출이 보인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박혜수 님은 시술 대신 걷기와 스트레칭을 선택하셨어요. 매일 20분씩 걷고 집에서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을 하신 거죠. 3개월 지나니까 뻐근함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MRI 소견은 그대로인데 증상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다리 힘이 빠지거나 배뇨 장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바로 MRI를 찍지 마세요. 사진만 보고 결정을 내리면 과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니까 그 변화가 꼭 문제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MRI 사진 때문에 더 불안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사진이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증상이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전립선 관련 검사입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PSA 검사 같은 거 말이에요. 70대 이후에 발견되는 전립선 문제는 대부분 매우 천천히 자라요. 몇 년, 십몇 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큰 위험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규모로 추적 조사를 한 연구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와요. 70대 이상 남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정기적으로 PSA 검사를 받게 하고 다른 그룹은 증상 있을 때만 받게 했거든요. 그리고 10년, 15년을 지켜봤더니 생존 기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검사를 열심히 받은 그룹이나 안 받은 그룹이나 비슷하게 오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검사를 받은 그룹은 그 과정에서 추가 검사도 받고 시술도 받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경험했어요. 75세 강민수 님이 바로 그런 경우셨습니다. PSA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서 추가 검사를 받으셨고 결국 시술까지 진행하셨는데 그 이후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이 커지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지켜보는 게 나았을 거라고 후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겁니다. 소변 줄기가 변하거나 혈뇨 같은 뚜렷한 증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받으세요. 숫자만 보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검사 자체가 더 큰 부담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숫자만 보고 걱정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증상이 없다면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5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것도 나이를 고려해야 해요. 75세 이후에 발견되는 대장 용종은 암으로 자라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10년, 15년 걸려요. 그런데 75세면 이미 고령이잖아요. 그 용종이 실제로 문제가 되기 전에 다른 자연스러운 이유로 생을 마감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해외 연구를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의 부작용 위험이 오히려 암 발견으로 얻는 이득보다 높았어요. 내시경 자체가 몸에 부담이 되고 준비 과정도 힘들고 용종 제거하다가 출혈이나 천공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82세 정순희 님은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예약을 권유받으셨는데 고민 끝에 취소하셨어요. 특별한 증상도 없고 나이도 많으니 굳이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지금도 활동적으로 잘 지내고 계세요. 매일 산책하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조언은 이겁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체중이 갑자기 줄어드는 등 명확한 변화가 있을 때만 대장 내시경을 고려하세요. 연령에 따라서 검사의 이득보다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검사 여부를 결정하시겠어요? 나이, 증상, 생활 패턴을 모두 고려해서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검사는 7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증상 없이 받으면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검사들을 대체해서 어떤 생활 습관이 진짜로 건강을 지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근육이 줄면 힘도 빠지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분들과 부족하게 드시는 분들의 근력 차이가 정말 크게 나타나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안 붙어요. 반대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과한 보충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란이나 콩류를 하루에 한두 번 포함하세요.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이나 저녁에 두부 반 모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생선도 좋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식품으로 드시면 몸에서도 훨씬 잘 받아들입니다. 오늘 식단에는 단백질이 충분하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내일부터라도 하루 한 끼의 계란이나 두부를 추가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몇 달 뒤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이건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걷기는 노년층 대상 연구에서 가장 꾸준히 효과가 확인된 활동입니다. 심장 건강, 관절 건강, 뇌 건강, 심지어 기분까지 다 좋아져요. 해외 연구진들이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년 넘게 추적 조사를 했는데 매일 20분 이상 걷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건강 상태가 좋았어요. 특히 낙상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리한 속보는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발목이 약하신 분들은 빨리 걷는 것보다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게 훨씬 안전해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20분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속도로 20분만 걸으세요. 익숙해지면 30분, 40분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오늘 몇 분 정도 걸어보셨나요? 만약 안 걸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 보고 나서 집 앞이라도 한 바퀴 도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 수명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정말 많아요. 외로움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도 있을 정도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연구를 보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관계였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관계였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좁아지잖아요.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활동 범위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컨디션이 정말 빠르게 흔들려요. 기분도 우울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심지어 인지 기능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나 만남을 만들어 보세요. 꼭 오래된 친구가 아니어도 돼요.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 나가도 좋고 교회나 성당 같은 곳에서 사람들 만나도 좋아요.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떠올리는 지인 한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에 그분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잠은 정말 중요해요. 수면의 질이 면역력과 직결되거든요. 잘 자는 분들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회복도 빠르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요.
연구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수면의 질이 좋은 분들과 나쁜 분들의 건강 격차가 정말 크게 나타나요. 잘 자는 분들은 혈압도 안정적이고 혈당도 잘 조절되고 심지어 치매 위험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잠을 자기가 어려워져요. 자다가 자주 깨기도 하고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기도 하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낮잠이에요. 낮잠이 너무 길면 밤잠이 흐트러집니다. 낮에 2~3시간씩 주무시면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시는 게 좋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저녁에 늦은 카페인은 피하세요. 커피는 점심 이후로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기 전에 3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몸을 조금 풀어주면 잠이 훨씬 잘 와요. 요즘 잠은 좀 편안하신가요? 만약 잠을 자기 힘들다면 오늘 밤부터 스트레칭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복잡한 동작 아니어도 돼요. 팔다리 가볍게 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5번째는 검진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해요. 과한 검진은 오히려 불안감을 높여서 몸을 더 긴장시킵니다. 계속 뭔가 찾으려고 하고 숫자에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증상은 놓치게 돼요.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검사를 받고 나면 오히려 더 불안하다고요. 결과지에 뭔가 나오면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요. 증상도 없는데 계속 걱정하게 되고 그 걱정이 스트레스가 되어서 실제로 몸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연구 데이터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요. 검진을 자주 받는 그룹과 증상 중심으로 대응하는 그룹을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검진을 자주 받는 그룹이 불안 수준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증상 없는 검사는 정말 신중해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검사의 이득과 부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모든 검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본인만의 기준표를 정해두세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떤 검사를 받을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의 기준은 있으신가요? 만약 아직 없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한번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검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소변 세균 검사, 심전도 검사, 허리 MRI, 전립선 관련 검사, 대장 내시경이었습니다. 이 검사들은 나이를 고려하면 이득보다 부담이 훨씬 큰 경우가 많아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쩡한 몸이 갑자기 약해질 수 있습니다. 증상도 없는데 검사 결과만 보고 약을 먹기 시작하고 그게 또 다른 문제를 부르고 결국 필요 없는 시술까지 받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 검사 하나 잘못 받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반대로 올바르게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번의 선택으로도 편안한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고 증상이 있을 때만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 대신 기본적인 생활 습관에 집중하는 거죠.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섭취를 챙기고 매일 20분 걷기를 실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잠을 잘 자고 검진은 증상 중심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기본 습관이 진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줘요. 검사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를 잘못 쓰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신중해야 해요.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증상이 있을 때 대응하세요. 증상이 없는데 검사 결과만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고 그 변화가 꼭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일상생활을 얼마나 편안하게 유지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당장 한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저는 매일 20분 걷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정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걷기만 꾸준히 하셔도 몸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근력도 유지되고 심장도 튼튼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게 돼요.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20분만 걸어보세요. 집 앞 동네 한 바퀴라도 좋아요. 그걸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일주일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3달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검사는 줄이고 걷기는 늘리세요. 이게 제가 40년 넘게 연구하면서 내린 가장 확실한 결론입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데 효과는 확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생활 속 습관들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식사 습관, 수면 패턴, 약 복용 방법 같은 일상적인 것들인데 의외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주변에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건강한 노년은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